자, 10개년 회차별 기출문제 특강 민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먼저 문제를 시간을 정해서 딱 풀어보시고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반복해서 잘 풀어보시면 문제가 나오는 파트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을 내가 이걸 적용을 못해서 틀렸구나, 이런 키워드 암기법 적용하는 것들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강하게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나온 것들만 잘 알고 그것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 이것들을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3회 기출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총칙이 10문제, 물권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출제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 문제도 비중이 비슷해요. 그 전해에 36문제 나왔었는데 33문제. 어쨌거나 한 85% 정도는 이 기출문제, 우리 판례 문제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사례 문제는 사실 좀 더 많이 나올 때는 뭐 12개까지도 나옵니다만은 8개, 9개. 보통 뭐 한 10개, 좀 넉넉 잡아서 한 10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풀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갑을병 사례 문제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가 나오는데, 이 박스 문제가 그 전에 10문제 나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15문제가 출제가 돼서 박스 문제를 못 풀면, 어려워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박스 문제에 좀 대비를 잘 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박스 문제만 놓고 보자면, 박스 문제는요, 요게 사실 이런 거요, 정확하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박스 문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잘 풀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긍정형 문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틀린 것을 고르기가 좀 더 쉬워요. 근데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되는 것들이 또 많이 나와서 23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험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도 있죠. 그래서 긍정형 문제 조금 더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대부분 문제 풀어보실 때도 힘들어요. 아우, 진짜 미치겠네, 내가 잘 모르는 거네. 근데 나중에 가면 키워드 암기법으로 풀어서 붙었어요, 이런 인사를 제 밴드나 어디서든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키워드 암기법으로 풀어서 붙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절대 붙는다, 네, 이런 마음.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41번부터 봐보겠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뭐예요? 유죄상소,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유죄상소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언, 재단, 법인 설립행위,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 그런데 한편
용제 나올 때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게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숫보기를 가지고 자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 보는 거. 여기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42번 문제로 가시면, 42번은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랬는데요. 1번에 개공이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그러면 요건 단속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단속, 제재를 받긴 하지만 이루어진 거래 자체는 유효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단속 규정 외워두시면, 단속 규정 위반 예를 봐보시면, 무허가로 중간에서 직접 전매를 했어. 이게 단속 규정 위반이 되죠. 무허가 음식점, 중간 생략 등기, 지금 우리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단속 규정 위반이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나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수수료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무효다라고 해야지 되겠죠. 근데 우연히 일회성으로 그러면 요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업으로 했을 때만 그렇다. 그래서 2번,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열심히 보시니까 잘 아시는 거고요. 3번에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나와 있는데, 이 성공보수약정은 사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민사사건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형사사건에서만 그래. 근데 전관예우와 연결돼 가지고 전관예우로 전환통화로 막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전관이죠. 근데 그게 형사사건에서 가능한 거예요. 형사사건에서 우리 이제 김 부장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민사사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전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으로 지급한 매매계약. 근데 이게 얼른 보면 이게 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극부와 반대극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지만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있으면서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 이용하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사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했어요. 여기서 보험사고 가장 그러면 이건 무효가 맞네. 네, 무효다. 뭔가 이게 범죄 냄새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보면 이건 얼른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계약 맺으면서 가족을 또는 아는 사람을 막 죽인다든지 이런 때 쓰이는 방법이죠. 반사회적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우리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 강강세무비 그 우리 암기법 하나 꼭 기억하시고 갑니다. 강박, 강제집행면탈, 세금포탈, 무허가 건물의 임대, 비자금 임치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야. 이걸 잘 알아두시고, 냄새 나는 것들은 반사회적이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43번 가시면, 43번에 통정어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통정어의 표시. 여기서 1번, 통정어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그랬는데 통정어의 표시가 통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의, 통정.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짜고잖아요. 알고 짜고 안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가장행위가 무효인 건 맞아요. 근데 은닉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증여세가 너무 무서워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매매는 무효가 맞죠. 그런데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다라고 이렇게 된다. 3번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어의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손해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본인은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제3자 아닌 거 상수 본인, 후순위 채무자 이 사람들이죠. 상수 본인, 후순위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야. 상속인 수익자 본인, 여기서 지금 본인이죠. 대리에서 이 본인이 뭘 한 게 없어요. 제3자가 되려면 뭘 했어야 돼. 가짜, 진짜, 제3자. 진짜 뭘 했어야만 제3자가 된다. 그래서 기억해 두십니다. 상속인 수익자 본인, 후순위 저당권자, 그리고 채무자.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네. 틀렸고 4번에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손해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손해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한다. 네, 대항할 수 없다. 4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요금 채권의 손해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틀렸죠. 봐보세요. 가장 소비대차 가짜 맞아요. 그런데 손해의 양수인 진짜 양수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가짜, 진짜, 제3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4번 4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고요. 손해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 제3자 보호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상수 본인 후순위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야. 네, 이거 맞추시면 되죠. 그 다음에 44번 가시면 4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보시면 먼저 기억번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허가 신청이 이행의 착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행의 착수가 아니죠. 이행의 착수는 진짜 뭘 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하는 것을 이행의 착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허가 신청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허가 전에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다른 해제는 다 안 되지만 계약금 해제 된다. 계약금 해제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허가 받기 전에 그렇지만 허가 받은 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아직 허가 신청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니은번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협력 의무가 있어요. 협력 의무가 있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이제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소구할 수 있다.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매도인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돼버린다. 유동적 무효이다가 확정적 무효로 된다. 지금 이제 서로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옳은 설명이 되겠고 니을번에 위매매 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지정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효로 확정돼 버린다는 거죠. 이때는 소급회 수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소급회 수요가 되지만 지정 해제의 경우에는 그냥 그때부터 유효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 정답이다. 근데 이거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일단 기억번에 보시면 기억번 틀렸잖아요. 그럼 기억번 들어간 건 다 빼는 거예요. 기억번 들어가는 거 다 빼. 그러면 3번, 4번 두 개만 남았잖아요. 근데 니은 디귿이 일단 맞았죠. 그러면 니을번은 풀 필요도 없는 거죠. 니을번이 풀 필요가 없는 것이 니은 디귿인데 니은이 안 들어갔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3번만 여기까지만 풀어도 이미 답은 나온 거죠. 네. 자, 이렇게 두시고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것. 협력 의무가 있어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구하고 협력 의무를 지체하는 바람에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두시고 자, 법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는 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어. 추인은 못하죠. 미성년자가 엄마한테 말도 않고 게임기를 산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그래서 취소를 하겠대. 엄마한테 말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엄마한테 말하면 혼나게 생겼는데 말해? 말하지 않지. 그래서 말하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1번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현존이익.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만 상환을 해주면 돼. 원래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 범위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선이자는 현존이익, 악이자는 이익이자 손해배상.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선악 구별 없이 현존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추인이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됐고요. 자, 46번 가겠습니다. 46번에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거죠.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해 줄 수는 있어. 예. 그리고 2번에 해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조건이 불법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요. 틀렸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다고. 네. 그래서 2번 정답. 조건 없는 법률행위 아니다. 조건만 무효. 틀렸어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틀렸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이게 사실 발생이 안 됐을 때 그때 채무를 이행해야 돼. 그러면 불확정 기한. 안 해도 돼. 그러면 정지 조건. 그래서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네, 3번 맞고요. 4번에 이행 시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요건 그냥 이런 뜻이에요. 너 10월 30일까지 이행해라. 기간을 정해서 최고로 했습니다. 근데 10월 30일까지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야. 오늘 해제 이사필 해버리는 거죠.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해제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제 이사필 해서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해버리는 거. 근데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붙인 것이어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시험에 막 처음 등장한 지문이에요. 한번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신이 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 그런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네, 해 두시고 그 다음에 47번 가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권 수여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을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승계될 것이 아니죠. 우리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는데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이 대리권 수여는 임의대리니까 철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예요. 대사.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해버리죠. 승계될 게 아니죠. 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을은 X건물의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잔금 수령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민법에서 묵시적은 항상 된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4번에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예, 이게 수권행위 철회 임의대리니까 처리가 가능하죠. 그때 대리권은 소멸한다. 5번에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신을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답 1번. 네, 그래서 받으시고 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의 대리인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일 때 그때 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대리행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생기죠.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3번에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의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등기가 맞춰지면 등기의 추정력이 있죠.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리권 갖고 있겠지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라 야, 그 사람한테 대리권 없었어 라고 이렇게 본인이 증명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해서 외운 게 있습니다. 권원절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리, 원인과 절차, 대리권 존재가 추정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맞아요.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에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인권이 있죠. 그래서 그 책임으로 모든 책임을 지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의대리는 복인권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승부를 낼 때만 있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일때 있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 자, 49번 가시면 권한을 넣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봐보세요.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가 되려면 권한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넘는 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협의의 무권 대리로 가는 거지 표현 대리로 가는 것이 아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근데 그걸 넘어서 했을 때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했죠.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을 때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3번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여러분 강행 규정 위반이 되면 대리권이 있어도 무효인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4번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모든 게 다 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사자도 된다 그랬죠. 없다 그래서 틀렸다. 다 된다. 자, 5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도 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고요. 정당한 이유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네.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대리권 없는 갑은
을 소유 X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갑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갑을병을 좀 바꿨어요. 지금 보통 우리 무권 대리는 을로 나오죠. 대리는 을로 나오는데 좀 갑이 대리인이라는 거. 그때 1번 병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는 투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투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투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너무 유명하죠. 조금 바꾸긴 했는데 정답은 뭐 쉽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협의의 무권 대리 문제는 매년 나온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2번에 을이 갑에 대해서만 투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병은 을이 갑에 대한 투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 무권 대리인에게 투인했을 때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투인했다고 대항을 못하죠. 상대방 병한테. 근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3번에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을 투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대항을 못하니까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장난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갑, 병 간의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을 본인이 투인이나 투인 거절할 때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무권 대리인에게 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대항을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어. 근데 대항을 을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을이 병에 대하여 투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투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맞고요. 5번에 을이 병에게 투인을 거절한 경우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죠. 근데 병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끊고 다음 시간에 물권법 5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